이번 시간은 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중에 이제 재정상태표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그 2023년도 공시되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재정상태표를 어떻게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 정보가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개정 과목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정상태표 개념 및 의의입니다. 이제 재정상태표가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재정상태표는 국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종류와 규모,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 종류와 규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예산회계 쪽의 어떤 그 정보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표시해 봤는데요. 예산에서 현금 지출, 세출 부분은 재무제표에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지출이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세출로 집행된 것 중에서 향후 계속 사용될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현금화될 것 등은 이제 자산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재정상태표에 들어옵니다. 반면 이제 회계연도 내, 그러니까 당해연도 내에 이제 사용하고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용되고 이제 향후에 다시 현금화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현금 지출로 세출 처리한 것이라도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되는 것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재정용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측면을 이제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에서 이제 세입으로 들어온 현금 수입도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나중에 갚아야 될 것, 국채 차입금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이제 부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국세와 같이 갚을 의무가 없는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산에서 세입, 세출로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재무제표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거고, 이제 세입 측면에서도 향후에 다시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세입과, 그리고 갚아줄 의무가 없는 국세와 같은 것으로 이제 나누어서 각각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저와 그 같이 공부할 부분은 재정상태표, 계속 사용돼서 향후에 사용되거나 향후에 현금으로 이제 들어올 것, 자산이죠. 그리고 향후에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오전에 저와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정상태표는 이제 그 자산과 부채를 이제 보고하는 그런 그 재무제표인데요. 이제 현금주의가 아니고 이제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의 유출입이 없어도 자산과 부채를 기록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예산회계는 현금의 유출입이 있어야 이제 세입과 세출로 기록이 되지만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의 이제 재정상태표는 반드시 현금의 유출입이 있지 않더라도 그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무나 권리가 생겼을 때 자산과 부채를 기록함으로써 세대 간의 어떤 밸런스, 특정 시점의 균형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직접 그 현금 유출이 없는 그런 그 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현금이 지출되기 전에 이제 부채로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긴 기간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일정 시점을 잘라서 미리 비용과 부채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냐? 왜 굳이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발생 사실에 따라서 기록하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정 시점에 밸런스를 정확히 이제 보여주고 정부에게서는 이제 세대 간 균형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상태표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밸런스 쉿이라고 이제 불리는 부분이고 자산과 부채 균형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향후 재정 부담 증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특정 시점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이렇다고 하면 미래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제 앞에 이제 나온 이야기 좀 읽어보면 현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그 현재 그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그 재정 지출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부채의 그 자산보다 부채가 증가되어 있는 이 시점의 부담을 계속 그 앞으로 이제 그 시점을 볼 때 미래 시점을 볼 때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것으로 현재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라는 것은 향후 지출 의무가 있는 건데 향후 지출 의무가 있는 부채가 그 자산보다 크다고 하면 지출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세금 인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 이런 상태라고 하면 자산의 효율적 사용, 그러니까 뭔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그 투자 수익을 올린다거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채를 되도록이면 이제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 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의 현 시점의 균형을 따져보고 향후 재정 부담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는 그런 재무제표입니다. 만약 이제 밸런스 시 이제 재정 상태가 밸런스 시라고 했잖아요. 그 밸런스가 무너져도 계속 그냥 그 채무를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 공공 서비스 제공 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시켜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에서 세입 쪽이 향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세입도 있고 갚을 의무가 없는 세입도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세금 인상 없이 그러니까 향후에 갚을 의무가 없는 세입은 그대로 두고 갚을 의무가 있는 세입인 그 국채 등을 계속 늘려나간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채의 그 차입 규모가 이제 그 GDP 대비해서 늘어나겠죠. 이제 그리스가 그랬던 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GDP 대비 그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구조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차입 규모를 늘려가면서 공공 서비스 제공 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시켜 나간다면 결국은 이제 채무 비율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2010년에 이제 그리스는 1차 구제금을 받았고 2011년에 2차 구제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들 보면 상당히 이제 그 GDP 대비 이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밸런스를 그 유의 깊게 봐야 되고 또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계속 유의 깊게 보면서 밸런스를 유지시켜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본 그 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표를 보면 이제 벌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균형, 밸런스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제 균형 밸런스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 이제 순자산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제 순자산이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그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해석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보고 뭔가 구조 조정, 그러니까 비용 감축을 하거나 추가 자본 수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주로부터 이제 자본을 더 확충한다거나 해서 자본 수혈이 되어야만 이제 자력 생존이 이제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이제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면 이런 상태라는 거죠. 향후 지속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태인 거죠. 근데 정부는 기업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채를 정부의 신용으로 계속 발행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그 조세가 증가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이제 차입으로 운영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미래 세대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재정 지속 가능성의 이제 위험 요소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파악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가의 재정 상태표를 보고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산이 이제 밸런스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규모를 먼저 퀵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가 이제 최초로 이제 국회 결산 보고됐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살펴보면 이제 자산이 1,523조, 부채가 774조, 이제 순자산 규모, 그러니까 1,523조에서 774조를 뺀 순자산이 750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자산은 이제 우상향에서 이제 계속 늘어났고 이제 부채도 이제 우상향에 늘어났는데 이 기울기가 이제 좀 더 가팔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2023년 현재 570조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년 대비에는 이제 62조 증가되는 이런 이제 상승 규모였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자산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국가 자산을 이제 분류해 보는 거죠. 이제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현재 상태 어떤 국가 자산의 분류이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내년도 국가회계 기준이 이제 다르게 이제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이제 이쪽 유동 비유동은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2023년도 또 2024년도 결산까지는 이 유동 비유동법을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분류법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산은 이렇게 현금화 정도가 이제 유동 비유동입니다. 그래서 유동은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여기 이제 202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인데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가 2024년 4월 1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산일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그 다음 연도 4월에 이제 만기가 돼서 현금화된다. 현금화 기준이죠. 현금화 된다라고 하면 2023년 12월 31일자로 재정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동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현금화 정도를 바탕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어서 또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각각의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대여금, 미수채권,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국가가 이제 자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또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대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국가 자산은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 이제 국가 자산을 기준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별법에 따른 이제 그 재산들이 있잖아요. 개별법상 재산이 있는데 이 개별법상 재산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뭐 적용 범위에서 이제 차이가 일부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유재산의 범위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일반 유형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각 개별법상 재산과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이렇게 매칭이 된다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재정상태표에 보고되는 건설 중인 자산 아직 등기가 되고 있지 않고 취득 중인 자산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런 자산들은 이제 개별법에서는 제외되지만 이제 재정상태표에 들어오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일부 발생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개별법상 재산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고 각각의 이제 자산을 제가 설명드릴 때 개별법상 이제 재산과도 이제 연계하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산을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크게 두 가지로 그룹핑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현재의 국가회계주 그 정의가 자산의 정의가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 실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죠. 미래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뭔가 그 미래 현금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거나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국가가 이제 그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교재에서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은 서비스 자산 그리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자산, 금융자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크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과 서비스 자산으로 이제 나누어서 그룹핑해서 국가의 자산을 살펴보면 이제 2023년도 우리 결산을 해보니 국가 자산이 총 3,009조인데요. 3,009조를 금융자산과 서비스 자산을 나눠보면 금융자산이 1,842조 그리고 서비스 자산이 1,167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자산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투자 자산이 1,276조 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유형 자산 순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제 금융 자산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는 자산이 많다라는 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그 특성상 결국은 국민에게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자산이 많아야 될 텐데 의외로 이제 이렇게 금융 자산이 많다. 이건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그 의문이 들 수 있고 이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이제 2011 회계년도부터 2023 회계년도까지 어떤 그 트렌드를 쭉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쪽이 이제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가 분류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각종 이제 재정상태표의 계정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당연히 금융자산이겠죠. 그래서 금융상품들이 있고요, 미수채권들이 있고, 대여금이 있고, 투자증권이 있고, 기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규모가 유사하거나 뭐 현금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투자증권,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2011년도에는 이제 415조 원, 이제 단기와 장기를 합한 이제 415조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에 들어오면 1266조 원이 돼서 851조 원으로 그 증가금액 크게 이제 증가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투자 목적이 어떤 자산이니까, 그러면 여윳돈이 늘었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그게 이제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자산은 그렇게 변동이 2011년도 대비해서 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의 자산은 굉장히 이제 크게 늘었으니까 그게 왜 그렇고 여유자금으로 여윳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 개별 부처를 보면 4대 연금 기금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 기금에서 1024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자산은 이 4대 연금 기금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서 이제 1010조 원, 1011조 원의 투자 자산을 대부분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제가 그 의문을 제기했던 여윳돈이냐 이 측면에서 이 국민연금 기금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 위에 사용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윳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가 자산에 포함이 돼서 증가되고 있지만 그게 국가의 재정 운영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고, 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향후 연금 가입자의 어떤 몫이니까 이게 부채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 재정상태표는 밸런스가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밸런스 측면에서 볼 때 연금 가입자가 그 해마다 그 지출한 그 가입 금액이 실제 향후에 수급자에게 이제 지출될 그 부채와 매칭이 돼 있는지, 이 밸런스가 맞아 있는지,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그것도 이제 살펴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자산 측면에서 투자 자산이 많고 그게 4대 연금 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많다까지 이제 왔지만, 그게 미래 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또 지출, 그러니까 소급권자에게 지출할 그런 규모의 부채도 잘 쌓여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장단기 투자증권에는 이제 출자금이 또 있는데요. 출자금은 이제 국가의 이제 업무를 직접 그런 공공기관들에게 출자한 그런 지분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출자한 그런 이제 액면 금액이 있겠고,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있겠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출자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회수가 가능한지, 출자 지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피투자 회사가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 지분이 회수 가능성이 없을 그런 재무 상태가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감액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분 금액, 액면 금액대로 두지 않고 회수 가능 가액으로 이제 줄여주는데, 그런 이제 감액 손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회계상으로 투자증권 감액 손실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해당 그 출자된 기관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기관의 어떤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기관에 이제 그 재원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3회계년도에 출자금 현황인데요.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자한 그 산하기관의 어떤 출자금을 보면 총 누적액은 이제 13조 정도 됐는데, 예, 한 12조 정도가 이제 손실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13조 정도 지분을 출자를 했지만 그 출자 기관의 영업이 좋지 않아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금액이 회수 가능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배당금으로 이제 돌아올 그런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현재 재무 상태가 악화돼서 영업이 실제적으로 좀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이제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그 이제 집중적으로 감액 손실이 일어났던 때가 2020 회계년도인데, 해당 공사는 이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이제 한국석유공사였습니다. 이건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한국석유공사의 10조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제 2조 원 정도 누적적으로 계속 출자가 됐지만,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부가액은 제로가 되었고, 감액 손실이 크게 이제 인식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각 그 개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자본 잠식이 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또는 추가적인 자본 수율이 없으면 지속 가능성이 이제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추가 계속 그 영업을 영위하려면 이제 추가 재원이 이제 투입이 필요한 그런 상태임을 이제 회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통해서 각 그 부처에서 각 그 산하 기관의 어떤 출자 금액, 그리고 이제 국가 자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결국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서 이제 손실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제 자산이 감액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회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보들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단기 투자증권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감액 손실로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 이전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상장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신뢰성 있게 그 공정가액을,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 투자 자산을 시가로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가기준화 규칙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장 주식이 있다고 하면 최초 취득가액에서 이제 각그 결산해야 되는 시점에 시가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손실을 이렇게 그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순자산이 회복 가능성이 이제 적다, 그게 이제 손실로 좀 확정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케이스 2에서 투자증권 감액 손실, 아까 이제
그 광물공사라든지 석유공사에서 감액 손실을 인정한 것, 감액 손실을 인식한 것처럼 이제 재정운용표에 감액 손실을 인식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을 평가해서 그 손익을 표시하는 게 순자산 변동표와 이제 재정운용표 두 가지로 이제 평가가 된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차이가 활용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평가 손실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평가감이 되었지만 이게 그 평가 금액이 회복이 돼서 향후에는 취득가액 이상으로 다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빠른 그 매각 등을 통해서 다른 투자처를 찾고 결국 이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자산의 그 투자 이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이제 평가감을 통한 회계적인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계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플러스 지속적인 그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 이제 장단기 대여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도 제3자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게 뭐 그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그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어떤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신용 등급의 국민들에게 국가가 저리로 이제 융자를 해줌으로써 이제 그런 취약계층을 이제 보호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로 이제 융자를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결국 그 조달하는 그런 국가의 금리와 이제 지원해 줄 때의 그 융자금의 금리의 어떤 차이, 결국 이제 그 예대 마진이 생기는데 결국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런 손실을 그냥 그 캐시, 그러니까 현금 기준으로 그때그때마다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융자 그 보존가 충당이 포함된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일시에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제3자에게 저리로 빌려줄 때 조달 금리보다 낮게 융자를 해서 그 예대 마진 차이가 누적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추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손실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회계 처리를 또 왜 하느냐? 이제 뭐 누적적으로 캐시플로우대로 이제 회계 처리하더라도 뭐 명목가액으로 그 손실 가액이 전체적으로 같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국가융자금이 정책 목적상 뭐 소외계층의 지원, 취약산업 육성 등 이런 목적으로 대여가 되어야 하지만 그리고 회수 기대확률이 신용등급이 높은 일반 개인 및 기업과 다르게 낮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의 그 책무를 다하고 있지만 융자금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만 이제 추가 자금 투입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융자 활동 이것도 이제 국가의 중요한 그 활동이니까 그런 활동이 이제 계속될 수 있으니 이 융자금 회수율을 잘 또 관리하자. 특정 그 회수율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것은 또 그 안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설정률은 그 2011년도 대비해서 크게 이제 다르지 않고 이제 그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융자하고 있는 부분은 그 유효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저리융자금이 많고, 그래서 원금과 회수가능가의 현재 가치 차이는 이제 융자 보조원가 충당금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손 충당금으로 일시의 손실을 잡고 있어서 그런 그 횟수액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금의 유출입을 그 융자금의 만기로 좀 표시해 봤는데요. 대여금이 이제 100억 원이고 연 이자율이 2%인 이제 대여금일 때 이제 캐시가 이제 들어오는 거는 매년 이제 2억 원씩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대여금의 만기일인 그 만기 연도인 2000Y0 연도에 이제 원금과 이자가 이제 같이 들어오는 이런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캐시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이런데, 이제 그 대여하고 이런 이제 캐시플로우를 보면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4라는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재원 조달 이자율의 4%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여금 100억 원을 대여하려고 조달한 그 재원이 이제 국채였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통상 이제 국채 이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국채였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대여를 위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그 이자율이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해마다 4%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으로 따져보면 이제 2억 원의 그런 이제 손실이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 융자 실행한 그 10년 동안, 그리고 국채를 발행한 10년 동안 그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융자를 실행할 때 정책 결정한 그런 기간에 특별히 이제 그 손실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책 결정 시점에 그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사 결정이 이제 좀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그런 누적적인 그런 손실액을 한꺼번에 그 의사 결정을 한 시점에 인식을 함으로써 어떤 융자 사업의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융자 사업이 보통 그 조달금리보다 낮게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그러니까 현금주의 기준으로 그렇지만 발생주의 기준으로 그런 그 손실을 그런 융자를 하도록 결정한 시기에 바로 모두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런 융자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의 회계 처리로 이해하셔도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리융자 사업이 이제 각 그 부처별로 있고요. 지금 20여 개 부처에서 그런 저리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9.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보조 원가 충당금만 이렇게 추렸을 때는 이제 9.6%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약 한 그 원금이 10이라고 하면 1 정도가 이제 그런 그 예대 마진 차이로 이제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융자 보조가 충당금 설정 비율도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융자를 그 받지 못하는, 그리고 고금리로 융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취약계층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이제 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떤 그런 그 이자 부분을 이제 보존해 주면서 직접 이전 지출을 일으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튼 그런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잘 비교해 가면서 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전 지출 규모, 그리고 그런 그 이전 지출이 실제적으로 그냥 국가가 이전 지출을 바로바로 해주는 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걸 어떤 그 비율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융자금의 대손충당금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융자금은 이제 저리 융자금이 아니고 실제 받아야 될 그런 금리로 이제 받는다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대손충당금을 이제 미리미리 회수 가능가액을 평가한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이게 롱텀으로 보면 결국 이제 3억 원이라는 손실, 융자를 10억 원에 해서 회수가 7억 원이 되는 경우라고 보면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회수 가능가액을 평가해서 미리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뭐 캐시플로에 그 영향이 없는데, 이걸 굳이 회수 가능가액을 매 회계연도 결산 시에 평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회수 가능가액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이게 얼마로 돌아올지에 대한 그 채권 평가를 계속 함으로써 이제 밸런스가 맞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융자금이 일반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명목과액으로 계속 10억 원을 놔둔다. 그럼 10억 원이 미래 경제적 유입이 되겠네, 현금 유입이 되겠나로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면 나중에 이제 7억 원이 실제적으로 회수되면 3억 원이 비잖아요. 그런 이제 정보의 미스리딩 차이로 인해서 뭔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3억 원이 더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라고 정부상에 이제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재정을 운영했을 때 미래에 빈 3억 원을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결국 그때 이제 조세를 늘리거나 또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밸런스를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가장 빨리 알 때. 이제 그 실제 결산 보고가 된 이제 통일부 사례를 이제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이제 통일부 일반에게 이렇게 장기 대여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일반 융자금인데요. 2조 원, 2조 7천억 있는데 사실 뭐 거의 대부분 들어온다고 본 거죠. 대손충당금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2조 원이 다 현금으로 들어올 채권인 거냐?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제 순자산이 1조 2천억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라고 공시되고 있는 그런 통일부의 재정 상태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게 그 현금이 유입될 게 유출될 것보다 1조 2천억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뭐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에게 뭔가 선물을 안겨다 줄 것처럼 이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 돈이 과거에 대북 식량 및 자재 장비 등 이제 대출해준 그런 금액인데 이게 이제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 이제 남북 협력 기금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두 이제 대손 충당금 처리한다고 하면 북한에 받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그 해석으로도 읽힐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걸 받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그냥 그 대여 금액으로 이제 놔둔 그런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불확실성이냐? 이제 사업 재개를 통한 현금 회수가 이제 불확실하다고 이제 그 주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본문인 재정상태표에는 대출 금액으로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이제 주석에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제 정보 이용자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그 대출액이 순그 회수 가능가액이 아닌 명목가액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연금 흐름 예측에 대해서 2조가 들어올 수 있겠네? 라는 현금 흐름 예측으로 미스리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수채권인데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미수채권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정말 그 못 받고 있는 채권 중에서 얼마를 못 받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의 평가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채권의 현황, 2011년도 현황과 2023년에 채권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이제 10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수 채권 이제 104조 원 정도 되고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난 69조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세가 많이 늘어나서 못 받고 있는 그런 채권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이제 그 국세가 포함된 그런 그 수익의 규모보다는 수익의 증가 규모보다는 181 이때 대비해서 187조 원이 증가해서 82% 증가했지만 그보다는 채권 규모가 좀 더 증가해서 약간 이제 못 받는 그런 채권들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손충당금 설정률로 나타나는데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되고 이런 채권들의 관리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 미수채권과 대손충당금도 아까 이제 융자금과 동일한 설명인데 롱텀으로 보면 이제 불납결손 처리하기 전에 대손충당금을 발생주의 목적상으로 세우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채권의 회수 가능가액을 평가해서 장부가액이 명목가액을 줄여줌으로써 향후에 그 금액이 현금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을 하지 않도록 미스리딩 하지 않도록 회계적으로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회계적으로 이제 백업 서포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금융자산은 실제 회수가능가 이거 계속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것들이 순자산의 규모에 반영이 됨으로써 경제 그 재무사 결정에 이것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 다음 이제 서비스 자산입니다. 이제 금융 자산을 각 그 자산의 유형별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자산. 이 서비스 자산이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추세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일반 유형 자산이죠. 그러니까 뭐 세종청사가 대표적인 그런 일반 유형 자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활동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 토지, 이제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살펴보면 거의 이제 그 좀 유사하거나 이제 오름의 추세인데 이제 토지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크게 증가했는데 요거는 이제 자산을 재평가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평가됐던 금액, 뭐 취득가액일 수도 있고 가격 개정을 통해서 한번 이제 증가했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금액들은 이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그 금액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형 자산의 어떤 취득액이 굉장히 2021년에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됐다가 아니고 이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장부 금액을 회계적으로 이제 높여놨다. 이게 이제 그
자산의 어떤 그 공시지가 등이 이제 늘어나서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그 일반 유형자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비품, 그러니까 전비품은 이제 전쟁의 억제 또는 전쟁의 직접 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보유하는 뭐 탄약이라든지 각종 무기들이 이제 전비품인데요. 그런 그 일반 유형 자산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유형 자산, 뭐 그 사회기반 시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회기반 시설 이런 서비스 자산의 이제 어떤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인 건데요. 이 부분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제외한 일반 유형 자산은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고 결국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겠죠. 자동차는 계속 그 취득한 이후부터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이제 폐차되기 전까지 장부가가 계속 줄겠죠.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실질을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그 감가상각하고 있는 그런 회계적인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결국 이 서비스 자산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잠재력을 계속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공공 서비스 잠재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 재정 상태표에서는. 그리고 재정운용표에서는 그런 감가상각비가 결국은 어디에인가에 이제 표시돼서 보여질 텐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오후에 배우실 텐데 뭐 비배분 비용이나 관리 비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각각의 분류해서 표시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는 게 있어? 비배분 비용으로 가는 게 있어? 라고 하면 그 자산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되고 있거나 자산의 어떤 사용의 부분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또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비스 자산의 회계적인 평가인 감가상각은 재정상태표 측면에 볼 때는 서비스 잠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전비품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비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전쟁의 억제 또는 수행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비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비품이 여기에 있는 장부에 달려 있는 금액이 전부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비품은 이제 기획재정장관과 협의해서 다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군사 전력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 재정상태표에 들어오질 않지만 들어오는 이제 전비품을 기준으로 있는지 측면에서 이제 감가상각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보면 노후화죠. 되고 있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면 이제 오래된 그런 전비품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22년도에는 이제 좀 떨어진 그런 추세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일반 유형 자산의 노후화를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제공 잠재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 잠재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이고 그렇지 않고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수선 유지 활동을 계속 잘하고 있는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좀 그 수선 유지 활동이 이제 강화됐던 그런 부분인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 노후화도 증가되면서
이제 수선유지도 감소되는 이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는데 2021년 들어오면 수선유지가 다시 늘고 2022년에 줄고 다시 이제 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신규 취득을 통한 서비스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 억제력을 평가할 때 어떤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강가상각률이나 수선유지를 통해서 그 전년 대비해서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그런 서비스 잠재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제 그 서비스 자산의 다음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사회기반 시설인데요. 이제 그 네트워크 자산들입니다. 대규모로 투자해서 그 경제적 효과가 광범위하고 장기가 거쳐 나타나는 네트워크 자산인데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산들의 특징은 이렇게 어떤 그 파손이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수선유지를 통해서 다시 재사용되는, 그러니까 당초에 최초에 어떤 그 건설했을 때의 서비스 잠재력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도가 80km의 어떤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잠재력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그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자산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감가상각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노후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수선 유지를 하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노후화를 상징하는 해석하는 그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이제 노후화를 살펴보면 그래도 사회 기반 시설에서도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일어나고 있다. 감가상각률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런 서비스 자산에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화는 어느 정도 있다. 서비스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수선 유지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노후화는 있다라고 이제 그 회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드라마틱하게 노후화율이 거의 제로인 상태로 바뀌는데요. 이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 다 물갈이해서 신규로 다 바꾸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대체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왜 그랬느냐? 자산 재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가 회계적으로는 이제 마치 새로 취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없애주기 때문에 이제 본 그 활용 측면에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제 취득가액으로 나누는 그 계산 방법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 없어져 버려 가지고 마치 신규 취득한 것처럼 이제 돼버린 이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 시계열 분석에서는 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노후화를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이때 자산 재평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이후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제 공항이나 하천 등은 이제 바로 또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그 의아스러운 부분은 있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한번 더 유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중에 이제 그 국가천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유지 보수 활동,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산은 이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인 이제 수연 유지를 통해서 용역 잠재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천을 예로 들면 하천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났고 202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약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의 어떤 성격상 특별히 이렇게 늘어나고 또 감소 추세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살펴봄으로써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의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는데 또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의 어떤 특징과 이제 재원 조달 간의 관계인데요. 사회 기반 시설의 특징이 장기간 사용한 네트워크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의 재원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 국세 수입으로, 그러니까 단년도에 들어오는 돈으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그 재원의 조달이 이제 여의치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용 가능한 그런 기간에 이제 비추어 볼 때 재원 조달도 그 기간에 맞추어서 조달하면 오히려 더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밸런스 쉿이, 그러니까 재정 상태표의 자산 부채가 세대 간의 균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회 기반 시설 도로가 5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이제 두고 본다면 50년간의 어떤 국민들이 각 세대 간에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세대 간이 균등하게 그런 재원 조달에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을 보면 50년간의 어떤 그 세금을 각각의 세금으로 이제 충당한다고 하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50년간 이제 상환하는 이제 그런 만기 구조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게 이용하는 편익을 제공받는 국민 세대와 그리고 실제 이제 국세를 납부한 세대 간의 어떤 만기 구조를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밸런스를 일치시키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서비스 자산의 어떤 취득을 살펴볼 때는 재원의 조달 측면에서 어떤 그 만기 구조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어떤 재정 원칙을, 재정 규칙을 세울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세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채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쪽의 구성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자산을 크게 금융자산과 서비스 자산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부채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부채는 결국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인 거죠. 미래에 갚아야 될 금액인 건데, 이것도 이제 만기 도래 시기와 계약상 의무 형태에 따라서 나뉜다. 요건 이제 만기 도래 시기이고요. 유동과 비유동은 자산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기 도래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3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고 만기 도래가 여기 이제 잘못된데 2004년 3월 1일에 이제 되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결산을 한다고 하면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네, 그러면 이제 유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 도래 기준이 어떤 결산 시점에 1년 이내라고 하면 그것을 유동으로 이제 분류하는 그런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고 계약서 의무 형태에 따라서 국채, 공채, 차입금과 이렇게 크게 이제 충당 부채로 이제 나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자산도 금융 자산과 서비스 자산을 분류해서 설명드렸듯이 부채도 금융 부채와 이제 충당 부채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 부채 구성인데요. 이렇게 이제 재정 상태표상 부채로 분류되는 것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여기 이제 충당 부채가 이렇게 크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상환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입금과 국채와 같이 언제 상환해야 될 것이냐의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언제쯤 될 거야를 추정해내는 그런 충당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국가재정법상 채무와 이제 채무는 이제 그 갚아야 될 금전 채무가 명확한 것들만 이제 집계한 거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차이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충당부채인데요.
이제 국가재정법상 채무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국고채무부담액이 있는데 국고채무부담액은 언제 이제 갚아야 될 그러니까 돈으로 지출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채무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생주의 사항으로는 이제 지출 의무가 확정돼 있지 않은 뭐 계약만 체결한 것들은 이제 부채에서 빼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덜어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충당 부채로 미래에 언제 상환해야 되는 건지 확정돼 있지 않지만 상환할 것 같아. 그게 높은 확률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당 부채로 잡는 것들이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국채 차익금, 그러니까 상환 의무가 확정돼 있지만 어떤 범위상의 차이로 이제 채무에 국가 채무에는 들어가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그 관리하는 그런 기금의 차입금 채무들은 이제 국가 채무에서는 빠지는데 이제 재정상태표에는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어떤 범위 차이도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를 이제 금융부채와 충당부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 갚을 건지 확정돼 있는 것을 금융부채로 이제 분류하고 매우 높은 확률로 갚을 것 같아. 돈이 지출될 것 같아. 인데 그 시기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이제 부채를 충당부채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과거의 이제 분류 금액과 현재 분류 금액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금융부채가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2023년도는 이제 충당부채가 1,293조 원으로 많습니다. 그 격차가 좀 벌어졌고요. 그 재정상태표에 보고하고 있는 그런 부채의 구성별로 보면 역시 이제 장기 충당부채가 1,293조 원으로 가장 큽니다. 차입부채도 이제 874조 원인데 충당부채가 크다. 그러면 이 충당부채가 무엇이냐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입부채인 금융부채인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국공채죠. 국가가 이제 발행하는 국채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발행 공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총 380조에서 1,007조로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기국채나 공채는 이제 국가 회계 실체가 그러니까 국가 통합 재무 제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정 상태표에서 들어오는 그 회계 실체가 국채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차감해서 이제 표시하는데요. 아주 이제 큰 게 이제 연금 기금이 가지고 있는 국채겠죠. 그런 것들은 차감됩니다. 그래서 원금 기준으로는 한 1,007조 정도가 지금 부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증가폭이 크더라. 그리고 장단기 차입금도 이제 국공채 이외에 이제 차입인데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 은행 가서 빌린 그런 차입금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국공채나 차입금이 단순히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게 아까 이제 서비스 자산의 어떤 만기 구조로 맞춘 증가일 경우에는 그게 뭔가 현재 인프라를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 개선된 인프라를 통해서 또 국내 총생산을 늘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선순환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만기 구조를 맞췄으니까 결국 세대 간의 균형도 맞췄기 때문에 단순히 부채 사이드만 보고 차입금 늘어났다 이것만을 가지고 나쁜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까 이제 그리스 사정을 보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자산과 같이 좀 해석해 보면서 차입금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국공채나 차입금 늘어날 때 이게 자산을 같이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해에 그냥 쓰고 마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이제 순자산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자산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 아까 이제 충당부채 규모가 컸는데 충당부채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연금 충당부채. 이제 공무원 분이신 이제 그 군인 또는 공무원 이렇게 분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연금으로 이제 그 받으시는 금액을 추정해서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받으실 연금액을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그분이 이제 입사해서 퇴사하실 때까지 기간간에 차곡차곡 이렇게 충당부채를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으실 금액을 누적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당부채가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유이고요. 그러니까 퇴사 시점에 연금 충당부채 추정액으로 계속 이제 지출이 나갈 때마다 이제 현금이 나가고 연금 충당부채가 줄여주는 그때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결국 이제 미래 그 연금을 받으시는 이후인 근로 제공이 각 회계연도에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각 회계연도에 일어난 근로 제공에 대응해서 결국 발생주의는 그 비용이 발생되는 때 이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연금 충당부채 발생액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사 후에 받으실 연금을 추정을 해서 누적적으로 이렇게 쌓아간다는 그런 부채입니다. 그래서 연금 충당부채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좀 정체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걷고 좀 늦게 받고 뭐 이런 그 연금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좀 그 연금 충당 부채 규모가 이제 좀 정체되는 그러니까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때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임금 상승률이 이제 좀 낮아진 그러니까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미래에 받을 연금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이제 그 퇴직할 시점에 급여가 얼마가 될지를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반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좀 추정치가 좀 낮아진 그러니까 보험 수리적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험 수리적 가정이 좀 그에 들어가는 그런 변수들이 좀 우호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낮아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연금 충당 부채가 미래에 이제 은퇴하시고 받으실 연금 추정액을 현재 근로한 기간만큼의 누적액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단순히 이제 수지만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2011년도에 이제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각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내신 그리고 매칭시켜서 국가가 이제 기여금을 내신 그 수입과 직접 이제 연금으로 나간 지출을 이제 차이를 봤더니 1.3조 원의 이제 좀 적자를 보고 있던 게 지금 5.9조 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출액이 이제 커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국가가 이제 수지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공무원연금에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3조 원만 넣어줬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6조 원을 넣어줘야 되는 케이스고 군인연금은 이제 1.3조 원과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 그 연금 충당 부채를 보면 현재 이제 985조 원이고 245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시고 계신 또는 은퇴하시고 지금
연금을 받으시고 계신 은퇴 공무원 분들의 총 충당 부채는 이제 985조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런 그 부채 규모를 산정하는 이유는 결국 그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또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거냐. 결국 이제 연금 충당 부채가 이렇게 있고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매년 국가로부터 뭔가 보존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래에 그 지급해야 되는 그런 연금 충당 부채의 적립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은 금액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항상 이제 재정 상태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금액들이 이제 매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사학연금을 보면요, 그러니까 4대 연금 중에 국민연금 사학연금이 있는데 이게 현재 그 수지차를 보면 61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냥 한 해 이제 지나고 나면 61조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적립 기금이 거의 950조, 1000조에 가까운데요. 이런 게 이제 2024년 그 재정 계산 자료를 보면 2055년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남았다는 거예요. 30년 후에 가면 국민연금 기금의 기금 적립액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금 충당 부채는 영원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봤을 때 미래에 기금이 고갈돼서 기금이 소진된다는데 충당 부채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공무원 연금은 충당 부채가 있었죠. 거기에 반해서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국민연금 자산이.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그 연금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뭔가 그 밸런스 측면에서는 미스리딩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 기금 괜찮네. 부채가 없네. 950조가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미스리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 이제 그 적립 규모액을 추정을 해보면 2055년도에 고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국민연금도 시그널이 좋지 않은데 현재 시점으로는 2023년 시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금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발생주의상 자산과 부채가 밸런스가 맞아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과 사기연금은 공무원과 군의연금과 달리 연금 가입자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국가에 직접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기금을 가입하고 있는 저도 제가 국가에 직접적으로 뭔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죠. 다만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대신에 관리해주고 있는 관리자의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 충당 부채를 미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고 있는 그 상황만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부채를 다 측정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은 현재 납입돼서 운용되고 있는 전체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 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이 개시됐을 때 연금액으로 지급할 그런 부채들은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고 국가 재무제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금 충당 부채는 밸런스 측면에서는 대응되는 기금이 적립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보존해주고 있는 금액이 약 8조 원 정도 되고 있고 2060년도에는 11조 원, 8조 원, 그래서 약 20조 원 규모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기금 적립액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당부채 중에서 그러니까 연금 충당부채가 가장 컸고요. 이제 보증 충당부채가 있어요. 보증 충당부채는 이제 사업을 각 기금의 사업이 보증인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을 이제 국가가 보강시켜 줌으로써 활동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보증기금들이 있는데 그 보증기금에서 사고가 나서 대신 지급해줘야 될 금액을 추정해서 충당부채를 쌌습니다. 이제 그런 충당부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증 충당부채 설정률을 이제 계산한 것은 현재 보증액, 그러니까 전체 보증한 그 규모 대비 충당부채, 그러니까 결국 디폴트가 나서 기금들이 보증에 대한 부분을 실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느냐인 건데요. 이게 과거에 이제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보면 뭐 6%대, 뭐 5%대 이런 정도였다가 이제 4%대로 이제 낮아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정도 잘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밸런스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기금들은 운용 배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순자산 대비 보증잔액의 순자산이 결국 보증잔액의 어떤 규모, 그러니까 뭐 순자산 대비 보증잔액을 10배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순자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충당부채가 이제 보증충당부채가 늘어나면 순자산 규모를 낮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추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 현금 흐름에 미스리딩하지 않기 위해서 잘 추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용 배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한 그 보증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증 충당부채도 잘 설정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의 기타 비유동부채인데요. 여기 이제 기타의 기타 비유동부채. 그래서 이게 마치 뭔가 그 금융부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충당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부채와 충당부채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기타의 기타 비유동 부채도 충당부채 성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제 운영되는 그런 기금들에서 발생하는 적립금, 그러니까 그 준비금들입니다. 근데 사실 회계적으로 보면 적립금이나 준비금 등은 이제 그 해에 남은 잉여금을 별도로 이제 적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지출을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이익 잉여금의 처분이어서 이제 부채가 아닌 이제 잉여금의 구성 요소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국가회계에서는 미리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아예 그 잉여금이 아닌 거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면서 이제 그 부채를 쌓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잉여금이냐 부채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충당부채에 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당부채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향후에 고용보험, 이제 산재 이런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제 보험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사실 그 수입액보다 이제 지출액이 향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미래 지출을 대비해서 부채를 써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현재 적립하고 있는 금액 대비 얼마 이제 유출이 될 거냐를 추정을 해내야 되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미래 추정 그 가입자의 어떤 미래 추정 그 현금 유출의 추정액에 내기도 어렵고 추정을 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섣불리 이제 추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 각 법에서 적립하도록 규정한 그런 준비금들을 부채로 놓고 그게
기타의 기타 비유동 부채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충당 부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유출을 대비해서 적립해 놓고 있는 준비금, 적립금 등을 원칙상으로는 그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지출이 예상되는 것을 추정해서 충당 부채를 쌓는 게 아니고 그런 법상에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준비금으로 이제 부채로 쌓아놓고 그걸 이제 충당 부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추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처럼 미래 연금 지급 예상을 추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액만 부채로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말 현재 이제 얼마죠? 30조 정도, 31조 정도 이제 부채로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클 거다. 왜냐? 이거는 향후 1년간의 사회보험 지급액에 대한 예상 금액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지급할 각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금액만 충당 부채로 싼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1년 후에 다 해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보험 가입자가 있을 텐데 그럼 보험 가입자들의 향후 지출액 예상액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으로 이제 기간을 줄여놓은 것은 굉장히 최소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고 그 재정 상태표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당 부채의 성격상 미래의 지급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미래에 추정되는 예상액을 전체를 이제 충당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최소액만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야 된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재정 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재정 상태표는 세대 간의 균형을 표시해주는 재무지표라고 말씀드렸고,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밸런스인데, 자산과 부채의 밸런스는 결국 순자산의 규모로 보여진다. 결국 순자산이 양수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상태이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뭔가 남겨주는 게 더 많다라는 거고 역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순부채인 상태이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순자산이 570조다. 물론 이제 2011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작한 2011년도보다는 줄었지만 그 규모가 양수다. 그러면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자산이 더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 밸런스 를 볼 때 좀 고민해야 될 게 있네? 라고 느껴진 게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아까 이제 거의 1000여조의 적립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반면 부채는 없어요, 연금충당 부채. 결국 그 순자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규모를 고려해보면 바로 순부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되고 있는 수치가 순자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뭔가 금고를 열면 돈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옮겨주는 건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 자산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연금기금의 자산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통일부와 같이
액면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회수가능가액이 없는 그런 자산들이 또 있지 않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게 아니고 뭔가 좀 이용자의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좀 반영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순자산 규모에 조정해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부채 쪽에서는 또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들여 설명했던 것처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최소로 충당 부채를 쌓고 있는 그런 기금들의 부채가 더 사실은 클 수 있다. 왜냐하면 기금 적립금에 대응되는 부채가 아닌 1년 만의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채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순자산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유형자산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산을 재평가해서 자산의 금액을 늘려놓은 이제 그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일반 유형 자산의 자산 증가액은 서비스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국가 재정 운영에 이제 투입이 되는 재원으로 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봐서 결국 이제 캐시플로우의 이제 대응,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오는 수지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로의 그 자산 부채를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보면 과연 이제 밸런스가 맞아 있느냐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나름대로, 정보 이용자 나름대로 살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 이제 어떤 재정 의사 결정에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 재정상태표 2023년도 재정상태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2023년도 재정 상태가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런 점들을 가지고 재정 상태표의 어떤 정보를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하실 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제 설명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뭐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다들 계신 거죠? 네. 오늘 오전 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점심 되시고 또 오후 시간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